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일입니다. 자, 화요일 오늘 시장이 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조금은 긴장감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사실 이거 우리 미스터 마켓 시간이 애초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프로그램이 깁니다. 제가 장중에 이렇게 긴 방송을 하게 될 줄은 사실 몰랐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런타임이 좀 길어서, 사실 2시 시간대 뭐 교육을 진행하기도 그렇고 뭔가 투자의 기준을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전반부는 좀 뭐랄까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알고 있는 주식의 어떤 뭐 속성 내지는 투자에 임해야 되는 자세, 멘탈, 이론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후반부는 시장을 좀 보는 시간을 뭐 한 앞으로 2시간 20분 지금부터 런타임 한 40분 되네요. 한 20분 정도는 제가 좀 알려드리고 나머지 20분은 현재 라이브 시장을 좀 봅시다 같이. 자, 아직까지도 제가 계속 듣는 얘기가 꼽아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여전히들 그렇게들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냐.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게 뻔한데 분명히 경기 침체는 미국 기준으로도 올 것 같고 우리도 뭐 실무 경기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주식을 매도를 자꾸 하시고 내려간다라는 전망을 자꾸 하시는데 아니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기술 조정 정도는 가능한데 여러분 기술적 조정과 하락 전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원래가 제가 진짜 개인 투자들이 해서는 이건 제 주관입니다. 뭐 다른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 얘기는 거기에서 들으시고 저는 개인 투자자, 주식 투자자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니죠. 빚내서 주식하면 안 돼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신용 담보대출 절대 쓰지 마세요. 뭐 누구는 뭐 신용 써서 돈 벌었니 만에 그 남의 떡 관심 갖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주식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10대부터 지금 40대까지 주식하고 있는 놈이 말씀드리는데 제가 주변에 주식을 뭐 다들 잘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뭐 제 동료로 있었던 친구들은 다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이고 그 주변에 이제 지인들 주식하는 친구들 많고 뭐 그 증권사 제가 지점에도 있어 봤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 오프라인으로도 온오프라인으로 계속 상대하고 만나보는데 주식 투자로 거의 망하는 정도까지 가시는 분들의 100% 공통점은 다 레버리지예요. 빚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로 망해요. 그러지 않은 분들은 망하진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실수해도 망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이 근로소득 열심히 일하시고 사업하시고 뭐 장사하시고 해서 돈 벌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 전문가들 혹은 이 업계 사람들이 돈을 되게 우습게 여겨요. 왜냐면은 이 증권판이 돈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근데 저는 돈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늘 말씀드린 투자 금액이 1억 정도 주식 투자 자산인 분들은 부자예요, 부자. 왜냐면 젊은 친구들 제외하고 가정을 이룬 정도의 수준에서 왜냐면 뭐 미혼자들은 나 혼자 먹고 살면 되잖아요. 돈도 얼마 안 들고 그리고 부모님이랑 같이 주거할 경우에는 진짜 돈 안 들잖아요. 내가 버는 모든 수익이 다 자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소득이 이코르 바로 자산화 돼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가정을 이루고 고정 지출을 정해져 있고 뭐 부모를 모시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소득에서 비용 제외하고 알뜰하게 최대한 안 쓰고 남긴 게 바로 잉여 자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돈은 그 잉여 자산을 모은 돈이에요. 그렇죠? 그 잉여 자산은 쉽게 늘지 않아요. 어디서 갑자기 목돈 확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잘 없죠. 그러면 있는 돈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해서 불려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주식 투자의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걸 빨리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막 이런 거지. 왜 그 도박판에 우리 여러분 타짜 영화 타짜 아시죠? 거기에 또 그런 대사가 제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도박판, 노루판에서 소위 얘기하는 제일 호갱님들이 누구냐면 내가 판돈이 부족해서 돈을 못 단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돈을 자꾸 더 태우는 거죠. 어디서 빌리고 뭐 부모님 집 팔고 논 팔아가지고 도박판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인생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저는 주식 투자자를 제가 어릴 때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고 주식 시장을 사랑합니다. 저는 평생을 주식으로 제 개인 자산을 축적할 자신이 있고 회원분들 돈을 불려드릴 자신이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절대로 하지 않는 거는 전 레버리지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레버리지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빨리 갈 수 있죠. 근데 이 세상에 하이 리스크는 하이 리턴을 동반해요. 그러니까 리턴이 크면 당연히 리스크가 크잖아요. 이거는 아무런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험을 추구하실 거면 그냥 어디 뭐 옵션 하세요. 옵션은 그냥 만긴 날 다 끝나요. 네, 그냥 500만 원 깡통 되고요. 먹으면 몇 배 뭐 진짜 밑으로 터지면 막 수십 배 먹기도 해요. 근데 매수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그냥 뭐 그 돈 씨도 그냥 하루아침 다 없어집니다. 도박이자 도박성.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업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요. 시간이 내 편인 기업들이 충분히 있잖아요. 근데 주식 시장은 좀 도박적이에요. 군중 심리라는 게 정말 시세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경제만 분석하고 기업만 분석하면 시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변수가 남의 돈을 빚을 내서 투자를 하시면은 그 변수가 잠깐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내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꾸준하게 돈을 버는 플랜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하방을 전 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방을 하시는 분들은 비관론이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관념적이라서 내가 하방을 가지고 있으면 하방 주식시장이 하락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편협하냐면 자기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합리화를 하는 동물이에요.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락을 예상하는 사람들은 그런 내용들만 봐요. 데이터도.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또 좋은 것만 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 뭐 효율적 시장 가설이나 혹은 뭐 행동 심리학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발전을 하기 위한 사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이고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이고 행동 방식이에요. 그러면 제가 항상 조심하셔야 한다는 게 극비관이에요. 극비관. 주식시장에서 여러분 시장 분석이나 경제 분석을 하다 보면 비관적으로 가보면 제일 끝은 어딘지 아세요? 전쟁이에요. 물리적 전쟁. 비관론의 끝은 물리적 전쟁이에요. 대전쟁이에요. 왜? 경제 활동이 다 리셋되잖아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건물 짓고 땅 깔고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리셋은 물리적 대전쟁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극비관의 끝인데 여러분들 그런 거 전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면 답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다 꽃버스, 닭버스, 코스닥 인버스 이런 거 갖고 계신 거예요. 왜? 지금 경기 안 좋고 뭐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다 망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 거의 막 파괴론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주식시장에 제가 30년 가까이 몸담으면서 이런 시장을 정말 많이 봤어요. 일반적 비관론이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대단히 그때랑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과 비슷한데 경제 데이터, 기업들의 이익 전망, 뭐 혹은 뭐 미국의 뭐 재정적인 부담들 뭐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GDP 대비한 부채 규모라든지 뭐 혹은 여름에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주식 못하죠. 하지만 시장은 올라가잖아요. 주식 시세가 여러분 경기와 실적과 절대로 동행하지 않아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경기 좋아지면 사야지, 경기 나빠지면 팔아야지, 경기 안 좋아지면 주식을 비워놓고 경기가 좋아지면 주식을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1차원적 사고인데 그건 이제 뭐 이코노미스트적 사고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그거보다 훨씬 더 앞에서 움직여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어떤 긍정적 동물이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를 하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을 우리는 유능한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을 잘하는 사람, 그 해결이 무슨 폭파시키는 게 해결이에요? 문제가 더 커지지 않게끔 잘 수습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는 유능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시장에 답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정책권자들 혹은 뭐 시장 참여자들은 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지성으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11월 달 바닥이 나왔을 때 미국 채권 터지고 유럽 채권 딱 터질 때 뭐랬어요? 아, 바닥 나왔다. 기억들 하십니까, 여러분? 대마불사 모니터에 대마불사 끝났다. 되게 비논리적이야. 저거는 무슨 말이야? 저렇게 큰 위험이 생겼으면 도망을 가야지. 왜 김동연이는 나와가지고 명인복귀에 나와가지고 11월 말에 길트 금리, 영국 금리 터지고 레고 사태 터졌는데 왜 끝났다 그러냐? 너무 큰 문제들이 터졌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을 못한다라는 전제를 하면 그건 종말이에요. 우리가 IMF 가야 되고 미국의 국채가 다 파산나야 돼요. 그럼 달러는 붕괴돼야 돼요. 그럼 다시 금태환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너무 큰 게 터져서 오히려 바닥이 나온 거예요. 지금 SVB 사태도 미국 은행이 터졌잖아요. 아, 끝나, 이거 문제 안 된다. 바닥 나왔다. 그때는 심지어 떨어지지도 않았죠. SVB 사태는. 이 SVB 얘기했는데 하지 말자,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시세, 경기가 좋으면 주식 사고, 경기가 안 좋으면 주식 판다라는 1차원적 사고를 하면 다 그 생각을 가시면 여러분, 우리가 실물 경기가 힘들 때 누가 주식을 하겠어요? 그러면은 메이저 세력들, 제가 말하는 메이저 세력들은 이 시장을 주무르는 시장의 메이저는 누구냐면요. 돈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자들이 메이저예요. 그러니까 돈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전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뭐 록펠러 가문이나 이런 월가의 쩐주들 아닙니까?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그죠? 그런 유대인들 자금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 이게 이제 메이저 자금이고, 우리로 들어오면은 뭐 요즘 우리 시장을 제일 크게 움직이는 자금들은 뭐 헤지펀드들, 사모펀드들이겠죠. 그죠? 연기금들이 돈은 제일 많지만 연기금은 간접 운용을 하니까 그 연기금들 운용도 요즘 사모펀드나 이런 쪽으로도 자금을 저는 수혈해주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움직일 거냐? 그네들이 경기 좋으면 주식 사고 경기 안 좋으면 주식 팔 것 같아요? 일반 개인들의 사고처럼? 절대 그렇게 생각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최악으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의 이 경제적 상황 판단이나 행동 방식 자체가 어떻게든지 더 나아지기 위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최악인 상태에서 더 좋아질 것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게 전혀 보이지 않으면은 잠깐 올라갔다 다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좋다고 주가가 올라가고 나쁘다고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도 특히 고퍼스, 닥퍼스 갖고 계신 분들은 생각을 고쳐 먹으세요. 그 데이터에 추종하시면 안 돼요.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시장의 흐름을 함께 타고 가야지, 그 모순적 상황을 잘못됐어, 이건 시장이 잘못돼서 데이터를 계속 보면서 시장이 잘못돼서 그 데이터 여러분만 볼 것 같아요? 저도 보고 그 메이저들이 그거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효율적 시장 가설인데, 저는 효율적 시장 가설 논자는 아니지만, 하여튼 시장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증권 방송에서 레포트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과연 그 월가의 큰 손들이 모르겠습니까? 그 데이터를 다 압니다. 그런데도 시장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 나쁜 것, 그리고 이것도 있죠. 뭔가 나쁜 게 있을 때 주가가 이미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저 앞에서 이걸 반영한 건가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작년에 주식시장 엄청나게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데이터들이 나빠지잖아요. 그럼 작년에 나쁜 걸 지금 이미 반영을 한 상태에서 나쁜 게 확인되기 때문에 주가가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도.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고퍼에 사고 저퍼에 팔아라. 그리고 고퍼인 주식이 잘 올라가고 저퍼인 가치주들이 잘 안 올라가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뭐 상식적으로 그냥 책 보고 주식 공부하시거나 뭐 경제학 언론을 보신 분들은 기업 투자 뭐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워런 버핏은 주식을 싸게 사가지고 계속 놔두잖아요. 그럼 뭐 업황 좋아지면은 비싸게 팔기도 하고 그냥 배당 먹고 가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까지 주식을 오래 가져가지 않는 경우에는 시세를 추종하는 경우, 제가 말하는 시세 추종이 맨날 상한가 따라다닌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고퍼라는 얘기는 제가 이따 그림으로 한 개 보여드릴게요. 고퍼라는 얘기는 현재 주가보다 미래의 이익 현금 흐름에 대한 베팅이 들어간 거예요, 이미. 아, 이 회사는 좋아질 것 같다. 이 업종은 좋아질 것 같다라고 주가, 돈이 이미 집행이 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아직까지 상황이 좋지 않은데 주가가 이미 먼저 올라간 거죠. 근데 결코 동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 10,000원짜리 주식이에요. 이 10,000원짜리 주식. 근데 지금은 이 회사가 뭐 돈 뭐 딱히 벌지도 못하고, 뭐 주당 순이익이 한 1,000원 정도예요. 그럼 10배잖아요. 10배면 적정한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이 주식이 2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PR 20배가 됐어요. 20배가. 아, 비싸다. 그런데 이 회사가 내년에 주당 2,000원 벌 것 같으면 지금 비싼 게 아니죠. 그렇죠? 그 후년에 다시 또 100% 성장해서 그 후년에는 4,000원 벌 것 같다. 그러면 2만 원도 엄청나게 싼 거죠. 그러니까 미래 현금으로 대한 배팅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주가가 4만 원 갔는데 기업의 EPS가 4,000원까지 올라왔다. 그러면은 10배잖아요. 그럼 그때는 사람들이 4만 원인데도 주가가 싸다 그래. 만 원일 땐 비싸다 그랬는데. 근데 그 4,000원 된 EPS에서 그 다음 해에는 EPS가 더 올라가지 못하고 그 후년에도 4,000원일 것 같다. 그럼 주식 내려와요. 왜? 성장 한계. 더 이상 성장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주식이 오히려 10배 이하로 떨어진다니까요. 4만 원이 아니라 3만 원까지 떨어진다니까요. 이 주가의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지 못하시면 주식시장에 살아남기 힘들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4만 원짜리 주식이 실적이 주당 4,000원 나오니까 아, 싸네. 괜찮네. 그러고 4만 원에 덥석 사요. 그리고 나서 이 주식은 이제 성장이 한계를 보이고 나서 2만 원까지 떨어져. 근데 주당 EPS는 계속 4,000원이야. 싸. 이 주식은 싸. 근데 계속 2만 원까지 떨어져. 그러다가 역성장 딱 들어가면서 주당 EPS가 3,000원까지 떨어지죠. 뭐 갸우뚱하게 됩니다. 업황이 좀 이제 사이클이 끝나가지고 나빠지잖아요. EPS가 2만 원이 됐네. 아, 이거 안 싸구나. 그리고 나서 업황이 더 나빠져서 EPS가 더 낮아지잖아요. 그럼 2만 원에 아, 이거 비싸네. 그걸 팔아버려요. 이거 무슨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해를 못하면 이렇게 지나고 나면 타당한 의사결정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주식의 가격 결정 성장주의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지 못하시면은 수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예를 든 이 방식의 매수와 손절 매도를 반복을 해요. 난 무슨 잡주를 한 것도 아닌데 세상 다 좋다고 하는 주식을 했을 뿐인데 근데 세상 다 좋다고 하고 나서 사는 게 문제예요. 당장은 경기도 그렇고 기업들의 실적도 그렇고 나쁠 게 많이 있는데 주가가 미리 내려 있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실적이 엉망이야. 근데 주가가 이만큼 내려 있어요. 이미 바닥에 오른 게 없어. 만약에 올라간 게 있는 나쁘다면 그건 팔아야 돼요. 왜냐면 다시 내려오거든요. 근데 내려 있는데 나쁘다. 그러면 최악을 확인하면 사람들은 희망적인 사고를 제가 말씀드려서 인간은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끔 돼 있다고. 그러면 자 이제 파이팅 하자. 뭐 그리고 회사도 당연히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긍정적인 전망들을 마구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실적은 엉망진창으로 나왔는데.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적자가 1조 원인데 적자 폭을 5천억으로 마이너스 5천억. 그런데도 주가는 더블로 올라옵니다. 아니 여전히 적자인데 근데 주가는 2배 올라와요. 말이 여러분 이게 모순적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저 이상한 다른 회사는 1,000억 2천억 버는데 주가 안 움직이는데 얘는 1조 적자다가 여전히 5천억 적자인데 왜 주가가 올라오냐고. 주식은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뭐랄까 이거는 이제 그 만약에 좀 약간 비인간적이긴 한데
죄송합니다. 이게 수험생 자녀를 두시는 부모님들께는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정말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어떤 학생의 성적을 우리가 베팅 포인트로 잡고 그걸 가격을 프라이싱해서 거기다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전교 1등하고 있는 친구는 어때요? 성장성이 없죠. 이미 정점에 가 있잖아요. 그 친구는 이제 전국 석차를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국 석차가 더 올라갈 수 있으면 거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만약 전교에서 2등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가치는 폭락하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뭐 전교에서 한 200등 하던 친구가 갑자기 전교에서 뭐 200등 하던 친구가 다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니까 이거 뭐 150등으로 올라가네. 그럼 이 값어치는 급등하는 거예요. 이런 거라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앞으로의 성장이에요. 물론 이게 학생 1등, 2등 하는 친구가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하고 훌륭한 친구들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친구들의 가치를 진짜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돕고자. 그러니까 그 성장의 룸이 어떻게 나오느냐, 앞으로가 어떻게 예상되느냐예요. 200등 하던 친구가 100등을 해봤다는 거는 이만큼 올리는 경험을 했고 그걸 동력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해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재미를 붙으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얘는 잘하면 탑 10까지도 갈 수 있겠는데 성장판 이만큼 열려버리는 거죠. 그걸 가격을 매겨주는 게 성장 프리미엄이에요. 시장도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경제가 엉망이고 앞으로 당분간은 나빠질 게 확실시 되는데 작년에 그래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인플레이션은 좌우간 잡히고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은 이제 거의 끝나간단 말이에요. 시장에 돈은 이제 추가적인 회수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이만큼 회수를 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 건 시장이 이미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느 시점에서 금리를 내려서 시장에 돈을 풀어줄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2개월, 3개월 뒤에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은 확실해진 상황인데 근데 6개월 뒤에는 금리를 내릴 것 같은데 여기 가서 지금 놀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은. 그러다 갑자기 3개월 뒤 경기 안 좋을 걸 또 반영하기도 해요. 주식시장이 원래 그렇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막 되게 개팍하게 변덕이 심하지만 우리 투자자는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 경제 상황 안 좋다고 제 입으로 말씀드리죠. 하지만 주식을 사야 된다. 가지고 계셔서 함부로 팔면 안 된다. 상황 인지하고 좋은 점 나쁜 점 인지하고 그 좋은 점 나쁜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장을 보고 시세를 보고 수급을 보면서 그 안에서 내가 공략할 종목을 찾고 공략을 해야 되는지를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시황은 주식을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만 판단하면 된다. 주식을 해도 되는 시장에서는 결국은 지금 제가 이렇게 늘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죠.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럼 좋은 산업이 몇 개 없어요. 그럼 그것만 하면 돼요. 다양한 포트폴리오도 필요 없어요. 왜? 10개 산업 중에서 2-3개 산업만 지금 아직 좋으니까. 근데 앞으로 10개가 다 좋아질 것 같으면 이 2-3개 산업이 이제 그만 상대적인 강도가 약해져요. 그때 주도주가 바뀐다 그랬죠. 지금은 그냥 편하게 보세요, 여러분. 하던 대로 하시면 되고 이 흐름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 그림으로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이건 그냥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왼쪽에 있죠. 급등한 초록색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이 구간이 내러티브 즉 서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다. 지금의 로봇주 같은 거, AI 같은 거, 이거 그래 로봇 될 것 같아. 미래 로봇 시대가 될 것 같아. 인간의 노동력을 로봇이 대체하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것 같아. 그리고 챗GPT 보니까 야 AI 이거 대박인데 엄청 빨리 갈 것 같은데 생각보다. 하지만 그걸 유료화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못 갑니다. 근데 좌우간 꿈을 꾸면서 로봇 AI주들이 4배에서 5배 이렇게 올라왔죠. 거기가 여기 제일 1차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2015년, 16년에 이 시세가 여기서 났어요. 그 다음 제가 로봇주 그래서 기술적 대응하고 차트 깨지면 팔아야 된다고, 로봇 AI 차트 깨지면 다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로봇 여기서 중장기 투자 쉽게 하는 거 아니라고. 왜냐면 그 뒤에 이 초록색 구간 뒤에 이 조정기간 있잖아요. 여기 조정기간 뒤로 쭉 늘어지는 이 조정기간, 여기가 뭐냐면 꿈꾸면서 올라왔는데 당장은 돈 많이 못 번단 말이에요. 여러분 로봇
생각보다 지금 이미 자동화 협동 로봇은 많이 보급돼 있어요. 성장률이 그렇게 높게 생각보다 안 나와요. 그럼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 언제 될 것 같아요? 3년 뒤에는 될까? 2년 뒤에는 될까요? 뭐 연말에 테슬라 봇을 좀 더 진일보한 테슬라 봇을 오픈한다면 테마 움직임 또 한 번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것도 당장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로봇은 R&D에서 돈을 계속 쓰는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서사가 약해지잖아, 스토리가. 그럼 현금 흐름이 나올 때까지 진짜 2년 3년 힘든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그래서 밑으로 쭉 떨어지죠. 그 다음 여기 제가 보라색으로 쳐놓은 이 가운데 급등한 구간이 여기가 뭐냐면 제가 빨간색 요 선이 실적인데 자 꿈으로 급등했을 때는 실적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의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군중 심리가 이제 수그러들면 지금 이제 로봇주를 별로 얘기도 안 하잖아요. 이렇게 증권 방송도 되게 웃은 거라니까. 좋을 때 막 다 같이 얘기하다가 좀 안 좋잖아요. 나 저거 물린 캐릭터 되면 안 되는데 싶어서 쓱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이 입을 다물어 버리니까 내러티브가 죽잖아요. 근데 실적은 안 나오니까 주가가 반토막 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나서 몇 년이 걸려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로봇이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해가지고 실적이 찍히기 시작하잖아요, 제대로. 그럼 거기서 초급등을 합니다. 그거는 테마주가 아니라 주도 섹터가 돼요. 거기가 지금의 뭐 2차전지, 셀, 양극재 이런 종목들이 딱 그 시세인 거예요, 지금. 실제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실제로 기업들이 막 연간 EPS 증가율이 막 100%, 20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 PER이 100배 나오는 거죠. 100배인데도 싸 보이는 거예요. 왜? 올해 100배면 내년은 50배니까. 2년 후에는 25배니까. 지금 주가가 정당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도요 빠져요. 뒤에 보시면은 그 다음 오렌지색 구간은 어디냐면 실적이 좋아요. 절대 숫자는 잘 나와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EPS 4,000원까지 올라오고 주가가 5만 원까지 갔을 때 EPS 4,000원 유지되면은 버는 돈은 똑같은데 주식은 질질질 흘러내린다고요. 왜? 더 이상 좋아지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는 순간 주식은 내려가거든요. 그러다가 이익이 감소하면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 산업은 끝나고 그 대시세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게 만약 조금이라도 더 성장한다 그러면 거기서 또 가는 거고. 이게 성장주의 중장기 주가 등락의 구조거든요. 그럼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2차전지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대충 어떻게 갈지 궤적이 이해가 되죠. 지금 뒤에 후반부 여기잖아요. 여기 어디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 아직 여기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운데 구간에. 그리고 로봇 AI 같은 경우는 저 왼쪽 구간 이제 저기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차트 깨지고 나면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주가 차트도 보고 해서 주식은 제가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이제 넘어가서 이건 저 앞에 말씀드린 거 딱 기억하시고요. 이건 좀 더 실전적인 부분인데 주식은 여러분 선택하고 결정을 하지 않는 건 실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들도 말로만 하는 거 있죠. 맨날 무슨 종목 추천 맨날 하잖아요. 그 실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해당 전문가는 그 주식을 사지 않아요. 그리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맨날 두세네 종목씩 추천하고 진단하고 그건 자기 종목 아니에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아. 내 자산에 막중한 무게감을 가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화점 되는 거예요. 로봇도 좋을 것 같은데 AI도 좋을 것 같은데 반도체도 좋을 것 같은데 2차전지도 좋을 것 같은데 다 좋을 것 같아. 근데 무서워. 샀다가 내가 틀릴까 봐.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다. 왜? 어느 하나를 20%, 30%, 50% 사면 그 주식이 떨어지는 순간 내 손실금이 너무 클 것 같으니까. 그 손실에 대한 감당, 책임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이거는 사실 내 돈이니까. 그죠? 근데 내가 그 손실에 대한 감당을 제가 그냥 편의상 책임이라고 해놨는데 그걸 감당하지 않으려고 혹은 그걸 책임 감당하기가 부담스럽고 두려워서 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왜 전문가들은 그게 가능해요. 맨날 3개씩 4개씩 추천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만약에 토마토 전문가로서 아침에 출연해가지고 하루에 한 5종목씩 상담을 하고
혹은 두세 종목씩 추천을 해요. 근데 한 달 뒤에 자랑할 종목 한 10개 넘을걸요. 올라간 거면 자랑하면 되니까. 난 하락을 책임지지 않으니까. 내 말은 지나갔고 손절 얼마 얘기하고 나는 끝이잖아요. 내가 진짜 손절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 손절해야 될 때 진짜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와, 계좌에 얼마 빠져 있는지 세면서 하잖아요. 그게 전문가도 똑같다고요. 그 여러분들이 계좌에 그 책임을 지지 자신이 없고 그걸 책임질 만한 배짱이 없으면 직접 투자를 절대로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크게 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간접 투자하세요. 하지만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투자를 하고자 하면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아까 성장 말 보여드렸죠. 이렇게 성장하는 산업은요, 주식이 떨어져도 성장세가 유지된다는 전제로, 성장이 끝난 거 말고, 다 성장해서 끝난 거 말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거 말고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 여기에 있는 주식은 내려와도 무섭지 않아요. 그 손절 안 해도 돼요.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근데 그런 거를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뭐 누가 이거 좋다 하고 누가 저거 좋다 하니까 그걸 이것저것 막 사려고 하다 보니 투자금 한 1억, 2억이신데 종목이 40개야, 40개. 40개면 여러분 패시브 펀드예요. 40개면 인덱스 펀드라고, 인덱스 펀드. 시장 지수도 못 이겨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근데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져, 전부 다. 올라갈 때는 40개 중에서 5개 올라, 5개. 그럼 계좌가 올라갈 때는 쥐꼬리만큼 올라가고 시장 안 좋아서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백화점 펀드 갖고 있으면 수익률이 시장보다 계속 조금씩 적게 나요. 진짜 여러분 해보세요. 그럼 우린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뭘? 산업을, 기업을. 그래서 내가 그 기업을 믿고 해당 산업을 믿고 20%, 30%씩 살 수 있는 쪽에서 거래를 하세요. 바이오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여러분? 적자 나는 바이오. 제가 지난번에 그때 우리 제작진분들도 되게 궁금해했는데 그 주식 뭐냐고. 제가 그 적자 몇 억 나서 이거 조금만 더 적자 나면 얘도 자본 잠식입니다. 이런 거 차트 좋다고 절대 하지 마세요. 그 네이처셀이에요. 네이처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회사도 제대로 모르고 무슨 돈을 여러분들이 그 아깝고 그 먹을 거 안 먹고 애들 뭐 사달라는 거 조금씩이라도 아껴가지고 절약한 돈을 내가 알지도 못하는 회사에다가 어디다 왜 갖다 주냐고요. 산업 공부하세요. 산업 공부 별거 없어요, 여러분. 요즘 정보가 천지야. 대신 공부할 때 한 가지가 있어. 좋다는 사람 얘기랑 나쁘다는 사람 얘기 두 가지 같이 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결정하세요. 좋다는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좋은 것과 나쁜 걸 같이 놓고 분석해서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은 좋은 것만 골라서 얘기하고 이 사람은 나쁜 것만 골라서 얘기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같이 냉정하게 객관화시켜서 이런 단점이 있구나. 근데 나는 이쪽이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 하면 여기에 포지셔닝해서 주가 따라가면서 나쁜 것도 경계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주식이 때만 잘 타잖아요. 저희가 시황 보는 이유는 때를 타기 위해서고 이 언제가 좋은지. 근데 책임은 안 지려고 그래. 근데 수익은 내고 싶어. 그 백화점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그런 사람들 사기꾼이라 그러죠. 종목 맨날 추천해갖고 올라간 것만 자랑하는 사람들을. 아까 말씀드렸잖아. 손해는 내가 안 보니까. 근데 사기꾼들이 그렇게 해요. 자기 뒤로 빠져 있어 항상. 절대 여러분 사기꾼들은 어디에 자기 명의를 올리지 않아요. 왜? 문제 됐을 때 도망가야 되거든. 자기가 나쁜 짓 하는 거 아니까. 근데 여러분들 계좌에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내 계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매매, 그런 포트를 구성을 하는 게 백화점이에요. 계좌에 내 그 책임과 부담을 가지고 싶지 않아서 자꾸 이것저것 그냥 다 사는 거예요. 그냥 같이 엎어집니다. 자, 종목들 한번 쭉 제가 말로 먼저 쭉 언급 드리고 나서 시세를 볼게요. 2차전지 여전히 주도 섹터인데 소재는 저는 팔아야 된다고 봐요. 단기간. 제가 말하는 단기는 한 1에서 3개월 정도는 이제 좀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나? 소재 과매수예요. 근데 셀하고 장비까지 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고점 나온 것 같다고. 이거 조정 받을 거라고. 조정 받았다가 살짝 반등했죠. 한 번 더 떨어질 거예요, 아마. 아마 한 번 더 떨어질 거예요.
그때까지는 일단은 최소한 기다리셔도 돼요. 빨리 급하게 안 사도 돼. 근데 셀하고 장비는 굳이 팔 필요 없어요. 셀 장비 팔 필요 없고 소재 쪽은 지금 저는 별로예요. 이제 소재 쪽은 저는 지금 당분간 하지 마시자 쪽이에요. 좀 더 내리면 어차피 업종은 좋으니까 더 싸지면은 저가면서 하면은 이제 변동성도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사면 먹는 거예요. 여기 사면 요만큼 반등할 때 먹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사면 못 먹어요. 그러니까 소재 2차 전지 그렇게 구분하세요. 업종 안에서도 디테일하게 구분은 셀 괜찮고 장비 괜찮은데 소재는 조금 어지간한 것들 좀 빼자. 광물 소재 다 어지간한 것들 당김에도 제 생각이에요. 산업재는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장기 설비 투자 사이클과 기업들의 재정 투자 사이클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산업재 좋은데 그 중에서도 건설 장비, 건설 기계 계속 제가 강조드립니다. 그다음 전력 인프라 제가 이거 몇 달 전부터 요즘 튀기 시작했어요, 그죠? 뭐 송배전 그리고 전선 관련주들 그리고 건설 기계는 뭐 몇 개 안 되니까 그 정도는 길게 보세요. 이거 짧게 가고 꺾일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리오프닝 제가 말씀드렸죠. 홍대 가 보니까 외국인 엄청나게 많더라. 그리고 여러분들 뭐 뉴스 보시잖아요. 뭐 몇 천만 명 이번 1분기에 해외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얼핏 내가 들었는데 1,000만 명이 해외 출국했다고 합니다. 그거 뉴스 보고 뭐 하세요? 그럼 아웃바운드, 인바운드가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면세점 매출 당연히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카지노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드랍백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카지노 근데 주가가 올라가 있으면 사면 안 돼요. 주식을 보니까 카지노 하나도 안 올랐네, 화장품 하나도 안 올랐네, 호텔 하나도 안 올랐네. 사시면 돼요. 놔두면 실적 때문에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 대신 이건 사이클 큰 게 아니죠. 잠깐의 현상이겠죠. 뭐 한 3개월 내외로 기간 전략 잡으시면 되겠죠. 반도체는 제가 사이클 바닥에 대한 장기적 시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소부장이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저가 매수해가지고 그냥 롱텀 내년 내후년까지 보셔야 되는데 장비 소부장은 아직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사업 적자 구조기 때문에 소부장 애들의 마진을 줄일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실적이 이제 꺾일 거라고요. 반도체 소부장은. 근데 주가가 올라갈 거냐? 잘 못 올라가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지금 주가가 안 내려 있거든. 많이 내려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소부장 기업들 주식이 안 내려 있어요. 그 나쁜 게 반영이 지금 아직 안 돼 있다고요. 그러면 팔아야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엔터 방산 이런 거는 실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반영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기술적 대처를 권해드리겠고요. 제약바이오는 종목별 R&D예요. 게임주도 마찬가지로 종목별 R&D 내지는 게임 출시 일정. 그리고 업종으로 이런 거는 묶어서 보지. 게임이랑 제약바이오는 업종으로 묶어보지 마세요. 예를 들면은 뭐 NC가 올라간다고 크래프톤을 사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 셀트리온이 올라간다고 해서 뭐 한의약품을 사고 이거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제약바이오 게임주는 그냥 개별 그냥 움직임으로 보시고 지금 시간이 얼마가 되죠? 시세를 좀 볼 수 있으려나? 몇 분 남았죠? 10분? 10분 맞네 아직. 자 한번 봅시다. HTS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는 제가 뭐 요즘 ETF 거래도 많이 하시니까 한 개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11선이죠. 여기 11선. 그 여기를 그냥 타고 가세요. 여기 타고 가시다가 여기가 깨지면 단기 시세에 일단 기술적 조정 들어가는구나. 그것도 막 고퍼스 잡지 마시고 단기 기술적 조정 들어가는구나. 코스피 2선 그리고 코스닥 목표 잡지 마시고 지금 본 게 코스닥입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여기 11선 이렇게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 안 깨지면은 아직 가고 있어. 기술적 조정이야. 이 정도 상황 보시면 되겠고요. 종목 업종들은 제가 이게 모니터도 한 개밖에 없고 해서 제가 보여드리긴 좀 불편한데 참 포스코 궁금하신 분들, 포스코 관련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뭐 안내 한 개 드리면 제 채널이 있어요. 이토마토. 저 회사 계정이라서 이토마토 김동현 TV라고 검색해 놓으면 제가 오늘 포스코 그룹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전에 올려놨으니까 제 채널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나 친환경 얘기 안 했죠 아까? 왜 친환경 얘기 안 했지? 친환경 어디 갔어? 친환경 얘기 안 했다. 친환경 좋아요. 친환경은 제가 늘 제 SOC랑 같이 말씀드리는 친환경은 어차피 된다. 친환경 어차피 되니까 친환경도 롱포지션 유지하시기를 바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제가 셀은 갖고 가시라 했죠. 지금 이거 SDI인데요. 이런 거 그냥 팔 필요 없죠. 아무 팔 필요 없어. 이거 고점 시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밀려도 이건 다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 지금 상황이 주가가 내려갈 상황이 아닌데 내려오면은 대기 매수가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줄 주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조금 밀려도 딴 사람들이 사갖고 다시 올라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셀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소재는 여기서 어지간히 떨어져도 매수가 많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소재는 좀 쉬시고 장비 같은 것도 지금 대기 매수가 아직 많아요. 예,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는 오늘 뭐 IRA 뭐 새삼스러울 거 있나요? 예, 일시 조정이라고 봅니다만 전기차 쪽보다는 내연 쪽으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주 전기차로 완전 전환이 아니니까 내연 쪽으로는 실적이 당분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기아차 오늘 빠져 있다고 막 뒤로 도망가는 정도 아니에요. 여전히 자동차도 몇 안 되는 좋은 실적이에요. 그래서 쉽게 안 무너진다니까. 이것도 내리면 다른 사람들이 사준다니까요. 그래서 이쪽도 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제일 오늘 궁금하실 만한 종목군이 반도체 소부장은 뭐 어차피 제가 매도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 원익 IPS 같은 걸 한번 봅시다. 이런 거죠. 이런 거. 얘가 작년에 주가가 빠지긴 했는데 올해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이제 반등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반등으로. 여기가 반등이고 아직은 좀 더 밑에서 다져야 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하청사들까지도 당분간은 부진한 실적으로 주가 바닥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고 나야지 반도체 사이클이 오면서 소부장이 다시 일어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는 서두르지 마세요, 여러분. 더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올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막 추격 매수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바닥은 찍었지만 기다리면은 또 적당하게 삼성전자 한 64,000원 뭐 이 정도까지도 매수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매수 서두르지 마시고, 매도는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은 저는 샀으면 알고 가세요. 이건 사이클, 반도체가 원래 4년 사이클이에요. 아시겠지만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2년 좋고 2년 나쁘고 2년 좋고 2년 나쁘고 대체로 월드컵 사이클 혹은 올림픽 사이클인데, 희한하게 그래요. 요즘 그거 TV로 보지도 않지만. 그러면은 지금 2년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바닥 다지고 1년 바닥 다지고 1년 막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따지면 2024년을 보고 가는 거예요. 반도체는 지금 2024년 3년도 3월인데 4년까지 보고 가야 돼요. 24년까지. 반도체 하실 분들은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산업재도 그 정도 사이클로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 전에 막 세상 망하면 어떡하지? 안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세상 망할 거는 달러가 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달러가 망해요? 미국채가 망해야 되는데 미국채가 어떻게 망해요? 그거 수습하려면 대전쟁 해야 돼요. 그런 종말적인 사고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 지금은 오히려 뭐 올해 하반기부터 완화가 기대된다, 그런 것들 중간에 허들은 한번 아마 초여름이나 정도 돼서부터 이제 미국 부채 한도 얘기가 마구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최근에 미국 3개월 금리 올라가는 거 보면 이거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시장은. 그냥 그때 정도 한번 막 난리칠 것 같아요, 한 번은. 예를 들어 8월이니까 뭐 6월 정도부터 6, 7, 8? 그 어딘가에서는 한번 덜컥덜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뭐 어쨌거나 연장할 거고 지나가는 노이즈일 테니까 너무 그렇게 하방에 대한 압도적 방향성을 가지고는 보지 마시자. 그리고 경제 상황은 여전히 이러하므로 종목 업종을 고르실 때 아무거나 가지 마세요. 제일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요즘 많은 분들이 2차 전지나 이런 좋은 산업이 올라가니까 그걸 잡으라고는 못 하겠고, 차트상으로 만만한 것들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래서 2차 반도체 소부장 자꾸 사라고 하는데, 반도체 소부장은 차트가 만만하잖아요. 별로 오른 것도 없고. 이거 아니에요. 왜냐면 얘네들 지금 아직 실적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이 안 좋은 그 굴레 안에 같이 갇혀 있다고, 얘네들은. 그래서 오히려 주식을 뭘 사고 싶으시면은, 제가 당장은 아니지만 뚝 떨어지면 차라리 2차 전지 소재를 다시 잡으세요. 아니면 장비 같은 것들은 에코프로가 저점이 한번 깨지면 잡아도 돼요. 에코프로 저점 깨지면 셀 잡아도 돼요. 제가 그런 거 가지고 가세요. 왜냐? 말씀드리고 있는 대로 세상은 여전히 힘들어요.
그럼 좋은 주식 가지고 계속 플레이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메이저 자금들이 아직 저기 널브러져 있는 경기주 쪽으로까지는 돈을 배팅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경기는 좀 더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렸죠. 쟤네들은 좀 더 있다가 이제 진짜 바닥권이다 싶을 때부터 사서 들어 올리면 돼 라고 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까지 시간 많이 남았고, 지금 사면 그걸 다 견뎌야 돼요. 그래서 저 뒤에서 꽃 피우거든요. 꽃 피우기 직전에 사시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미 꽃이 펴 있는 애들, 실적이 막 올라가고 있는 쪽, 2차전지 소재는 그걸 과하게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매수 아니라 했어요. 근데 좋아지는데 덜 올라온 게 셀이랑 장비예요. 2차전지는 지금 셀 장비 지금 해도 돼요. 지금도 해도 돼요. 셀 장비. 근데 에코프로가 지난주 저점이 한 번 더 깨질 거예요. 그때가 매수의 맥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는 에코프로가 65면은 2차전지 사시라 그랬죠. 그죠? 그 60 와서 2차전지 단기 배팅 포인트 나왔어요. 근데 거기 한 번 더 깨질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거기서 장비하고 셀 사시면 돼요. 소재는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기간 조정 가야 돼요. 소재는. 저 그렇게 봐요. 이 주도주 전략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사실 주도주, 그러니까 2차전 거의 제 포지션인데 2차 전지 쪽을 제일 많이 갖고 하셔야 돼요. 여전히 2차 전지 쪽을 제일 많이 가지고 하시고,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조금 하시고, 뭐 중국 소비 조금 하시고, 그거 말고는 전 당장 사실 뭐 하고 싶은 게 딱히 많지 않은데, 뭐 그렇게만 하세요. 그렇게만. 지금 그렇게만 하시면요, 시장에서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쉬운 판이에요. 오히려 차별화 장세를 여러분들은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를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애초에 앞에서 지수를 보여드린 거는 그냥 지수를 뭔가 궁금해 하시니까 그냥 말씀만 드린 거지, 제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코스피 여기가 깨진다고 해서 제가 2차 전지를 다 팔 것 같아요? 아니죠. 오히려 거기서 살 종목을 찾지. 현금 있으면, 없으면 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지수는 요만큼밖에 안 왔는데 이만큼 올라간 2차 전지는 무서워. 그러니까 지수보다 더 약한 걸 사려고 하면은 이 차별화 장세의 함정이 갇혀요. 오히려 세상이 경제는 안 좋은데, 경기는 안 좋은데, 그럼 주식시장 환경이 지금 취약하다는 얘기인데 여전히.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갈까? 좋은 것만 골라서 간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나서 이제 경제가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2차 전지가 못 가요. 그때부터는. 왜냐? 그때는 싼 주식 널려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거든요. 뭐 철강도 좋아지고 화학도 좋아지고 뭐 건설도 좋아지고 다 좋아질 건데 뭐하러 비싼 2차 전지 하냐고요. 그때 가면. 그때는 2차 전지 다 팔고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직 주도주 바꿀 상황도 아니고, 좋은 것들이 그나마 친환경, 뭐 SOC 전력 인프라 건설 기계, 그다음 중국 유커들 들어오고 우리 관광객 나가는 그 관련한 쪽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4시부터 토마토 증권통 라이브에서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올해 어느 기준으로 쉬어야 되는지를 포함해서 이런 종목들의 뷰 좀 더 상세하게 좀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성공 투자하시고요.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종목 잘 골라서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입니다.